감자를 심는 사람 강명희. 감자 한 상자를 사서 베란다 구석에 두고 먹다가 그만 잊고 말았습니다. 오늘 봄맞이 청소를 하며 정리하다가 그 감자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무심히 열어본 나는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감자 넝쿨들이 무성히 자라 네모난 상자 모습으로 엉켜 있었습니다. 뿌리에는 조그만 감자알들이 조랑조랑 매달려 있고 심지어는 쭉정이가 된 어미감자 안에서 자라고 있는 감자알들도 있었습니다. 식물이지만 그 모습이 어미를 파먹고 자라는 버러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라 사진으로 찍어 올립니다. 엉뚱하게 사진의 제목은 고통이다. 고통은 상자를 떼어내고 찍었는데 줄기와 뿌리가 뒤엉켜 네모난 상자 모양이다. 상자 안으로도 빛이 통과했는지 뿌리도 줄기처럼 줄기도 뿌리처럼 푸른 색깔을 띈다. 어디까지가 뿌리고 어디까지가 줄기인지조차 구분되지 않는다. 사진 찍은이가 설명한 대로 크고 작은 알들이 뿌리에 붙어 있다. 밤톨만한 것에서부터 작은 것은 진주 알맹이만한 것까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어미 감자 안에서 자란 푸른 감자알을 보자 남자는 얼른 화면을 닫아버린다. 남자는 그림을 앞에 놓고 작업을 시작한다. 웬일인지 그림은 그려지지 않고 모태 감자 안에서 자라는 감자알만이 어른거린다. 내일 오전까지 연재 만화를 보내달라는 신문사 기자의 책은이 있었다. 지난주 보낸 두 편의 만화 중 하나는 연재되었지만 하나는 메시지가 약하다는 핑계로 버려졌다. 어제 저녁에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닷컴에서 30컷을 일주일 안에 그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계약금은 이미 아내 통장에 입금을 시켰다. 일에 쫓긴다 싶으면 그림은 더 그려지지 않는다. 남자는 그리던 콘티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 안에 던진다. 사진 찍은 이는 어떤 의미에서 감자넝쿨 사진에다 고통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좁은 공간 안에서 더 잘할 수 없어 저들 스스로 상자 모양으로 엉길 때의 고통일까? 아니면 어디에 태어났을지라도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한 욕망을 고통이라고 표현했을까? 화면을 닫았는데도 남자의 머릿속은 감자로 가득하다. 감자의 고통이 사진 찍은 이의 가슴으로 옮겨지고 다시 남자에게 옮겨진다.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아랫도리가 불끈 솟아오름을 느낀다. 교통사고로 죽은 동료 직원의 문상을 간 적이 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젊고 아름다운 미망인이 영정 앞에서 흐느끼는 것을 보고 온 날 밤 남자는 아내를 뜨겁게 안았다. 잘 알지 못하는 미망인의 고통이 남자를 강하게 자극했다. 지금 사진 찍은 이가 고통이라고 표현한 감자가 남자의 뇌를 강하게 자극한다. 아내의 채취가 그립다. 아내는 장인 장모가 계신 미국으로 떠나면서 한국엔 더 이상 올 일이 없을 거라고 말했다. 남자는 배설하듯이 용지 위에다 그림을 그린다. 작가가 써준 콘티의 내용이 아니고 고통이라는 감자 그림이다. 가는 프로스펜으로 세밀하게 그려나가는 손끝으로 남자의 몸 안에 뱀처럼 ጧ리 틀고 있는 고통이 토해진다. 남자에게 그림은 생계수단일 뿐 아니라 바깥 세계와 통하는 통로이고 자신의 내부에 마그마처럼 들끓고 있는 분노의 분출구다. 그것은 또한 남자에게 있어서 섹스다. 그림을 그리다가 배설을 한 적도 있다. 남자에게 아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그림 없이는 살 수 없다. 여름 묵정밭처럼 대책 없이 솟아나는 강렬한 욕정은 적은 돈으로 컴퓨터가 잘 처리해주고 있다. 흔해 빠진 성인 사이트를 클릭하면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맞이한다. 아름다운 사진들과 고운 시어와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대화들 이면에 존재하는 어두운 세계도 가끔은 쓸만하다. 남자는 아내와 섹스를 하던 빈도만큼 그 속으로 들어간다. 너는 개구멍 바지야.
어느 날 누나는 남자에게 통보했다. 개구멍 바지가 뭐야? 남자는 누나에게 되물었다. 바보야, 주워온 아이란 말이야. 누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다. 누나의 말대로 남자가 개구멍 바지에 대해 모를 만큼 바보는 아니었다. 남자는 누나가 농담을 하고 있는 줄 알았다. 순간 어머니 얼굴을 보았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남자를 외면했다. 아버지 얼굴을 보았다. 아버지는 몹시 쓴 약을 삼킨 것 같은 얼굴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3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전까지 외면한 절박한 두 사람의 표정에서 남자는 그 말이 사실임을 알았다. 남자는 그때까지 함께 살고 있는 부모와 누나가 핏줄이 아닐 것이란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그 사실을 모를 정도로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가난하여 먹고 사는 것에 신경 쓰다 보니 그것을 느낄 틈이 없었을 뿐이다. 유난히 말이 없고 감정 표현이 무딘 집안 내력 때문에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남자는 개구멍 바지라는 것을 통보받았다. 우연히 알았다면 다소 낭만적이지 않았을까. 행복하게 살던 만화 속의 주인공이 우연찮게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고 방황하는 만화를 읽으며 비극의 주인공을 꿈꾸던 시절도 있었다. 서양화를 전공한 남자가 만화가로 길을 바꾼 것은 그러한 것에 흥미를 느껴서일지도 모른다. 상상력이 남보다 풍부하다며 대학 은사님이 만화 그릴 것을 권유할 정도였지만 남자는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다. 대학 동창인 아내와 결혼할 때 남자는 외아들임을 강조했다. 외아들에게 시집을 갈 때는 부모님 모시는 것은 언제나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도회의 산꼭대기에서 야채를 심어 팔고 가끔 그림도 그려 팔기도 하며 사는 것이. 아내는 말했다. 그 시절 아내는 옥수수죽만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하면 어머, 옥수수죽 너무 맛있어요 하며 좋아할 만큼 세상에 대해 알지 못했다. 결혼을 하고 그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았다. 남자는 반지 앞방에다 작업실을 만들어 만화를 그리고 아내는 동네 조무래기들을 모아놓고 그림을 가르쳤다. 만화는 큰 돈이 되지 않았지만 가끔씩 출판사에서 부탁한 위인전이나 학습 만화를 그릴 때는 목돈이 들어왔다. 가난했지만 부모님께 용돈을 조금씩이나마 드릴 수 있었다. 아내와 남자는 행복했다. 어느 날 달동네가 아파트촌으로 재개발이 될 거라고 했다. 지하철역이 동네를 스쳐 지나 옆 동네에 생긴다고 했다. 동네 사람들이 때로 몰려나가 동네 앞에 역을 유치시키기 위해 농성을 벌였다. 농성은 몇 달 내내 계속되었고 농성에 빠진 세대에서는 벌금을 내야 했다. 아내는 젖먹이를 안고 어머니와 번갈아 가며 농성에 참가했다. 주민들의 끈질긴 농성은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받아들여졌다. 동네 한복판에 지하철역이 생기기로 결정이 되었다. 조용하던 동네 사람들이 미쳐가기 시작했다. 세입자들은 이주에 살 임대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연일 농성을 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권과 더 많은 이주금을 받아내려고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는 터에 모여 악을 쓰며 농성을 했다. 불도저가 수도와 전기가 끊긴 집을 허물어낼 때 방 안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었다. 지옥의 모습을 그리라면 바로 그것이었다. 재개발이고 개나발이고 싫으니 계속 농사지으며 살게 해달라고 끝까지 버티던 아버지는 가장 나중에 재개발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아버지에게는 농사짓던 밭까지 합쳐 많은 보상금이 나왔다. 아버지는 그 돈이 큰 돈이라고만 알 뿐 얼마만한 돈인지 알지 못했다. 남자 역시 몹시 흥분했다. 꿈조차 꾸어보지 않은 일들이 현실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길을 걸어도
구름 속을 산책하는 것처럼 몽롱했다.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았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누나가 남자에게 개구멍 바지라는 사실을 알린 날은 통장에 거액의 보상금이 입금된 날이었다. 아버지는 그간 자식 노릇한 것을 생각하여 24평짜리 집을 마련해 세간을 내주었다. 당신 나이에 24평짜리 아파트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 그것이 어디야? 철없고 낙천적이었던 아내는 현자와 같은 얼굴을 하고 남자를 달랬다. 남자는 민호가 가져다 준 여러 개의 콘티들을 뒤적거린다. 신문에는 카드빚으로 고민하던 여자가 아이 둘을 고층 아파트 밖으로 내던지고 떨어져 죽은 여자의 사건을 시작으로 일가족이 승용차 안에서 음독자살한 이야기까지 어수선하다. 유럽발 금융위기로 세계 증시가 끝없는 폭락을 거듭하며 자살자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도 한 주다. 민호는 공원 입구에서 야채를 팔고 있는 할머니 이야기로 콘티를 짰다. 콘티의 내용은 내 아이를 데리고 야채 장수를 하며 억척스레 살아가는 이야기였다. 첫 번째 컷에서는 부부가 아이들 넷을 이끌고 무작정 상경을 해 달동네에서 쌀장수를 시작한다. 열심히 쌀장사를 하던 남편이 어느 날 자동차 사고로 죽는다. 두 번째 컷은 여자가 시장 모퉁이에서 야채 장수를 한다. 자리가 잡힐만 하면 어김없이 경찰이 단속을 나와 광주리를 빼앗는다. 광주리 앞에 놓고 난감해하는 여자의 모습이 클로즈업 된다. 세 번째 컷에서는 여자가 경찰을 붙들고 울부짖는다. 내가 이것을 팔지 못하면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넷이 다 굶어 죽어요. 다음 컷은 경찰이 여자가 사는 산동네 집을 올라가 판자떼기로 만든 문을 여니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한 방에 앉아 놀고 있다. 마지막 컷에서는 경찰이 새로 개발되는 시장 모퉁이에 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말한다. 아주머니, 여기서 파세요. 여긴 쫓겨나지 않아요. 그 후 야채 장수는 더 이상 쫓겨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야채를 팔아 내 아이를 훌륭히 키웠다는 이야기와 이웃의 따뜻한 배려가 더욱 절실한 요즘이라는 말과 함께 콘티는 마무리되었다. 콘티를 들여다보며 한 장면 한 장면 상상하던 남자의 가슴속이 따뜻해진다. 남자는 망설임 없이 그림을 그려나간다. 만화는 민호가 짜준 콘티에 옷을 입혀놓은 것처럼 순식간에 완성되었다. 남자의 마음도 흡족하다. 만화를 마무리한 남자는 민호의 홈페이지에 만화를 올린다. 민호와 작품에 대해 충분한 토의를 한 끝에 작품을 수정하여 신문사로 메일을 보내면 작업이 끝난다. 전화벨이 울린다. 수화기를 들지 않아도 민호일 것이다. 민호는 보내준 만화에 만족스러워하는 법이 없다. 그냥 공원이라고 쓰지 말고 지명을 구체적으로 쓰면 어떨까? 더 사실적으로 말이지. 우리 동네에 있는 개나리 공원이라든가. 하찮은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보면 이번 만화가 민호도 만족스러운 것이 틀림없다. 공원으로 쓰나 개나리 공원으로 쓰나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민호가 말한 대로 구체적인 지명을 쓰기로 한다. 개나리 공원은 민호와 함께 살던 산동네에 있다. 산동네가 재개발이 되고 그 위로 조성된 공원이 개나리 공원이다. 남자와 민호는 코올리게 적부터 위아랫집에서 자랐다. 남자는 민호와 함께 손잡고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학교에 갔다가 오면 동네 아이들과 지금은 개나리 동산이 된 그곳에서 놀았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역시 함께 다녔다. 특별히 친하고자 애를 썼던 기억은 없다. 애쓰지 않아도 두 사람은 늘 함께 있었다. 미대를 간 남자는 지금 만화를 그리고 국문과 간 민호는 광고회사에 다닌다. 정작 남자가 민호와 친해진 것은 민호의 파워 블로그에서였다. 민호는 짧은 글들을 블로그에 연재하고 있었다. 일상에서 보고 들은
이웃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적고 있다. 민호의 글은 언제나 서정적이면서 따뜻했다. 민호는 독자들의 눈물샘을 건드려 눈물을 쏙 빼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 블로그의 독자였던 남자가 민호의 글을 짧은 만화로 그려 블로그에 올렸다. 네티즌들이 하나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스크랩해간 숫자가 늘고 조회수가 폭주했다. 댓글이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에밀보 기자가 남자와 민호에게 만화를 연재하자는 메일을 보내왔다. 남자는 기자와 메일을 몇 번 주고받은 후 작품을 신문에 연재를 하기로 했다. 이번 콘티는 왠지 친근해. 아주 가까운 이웃 이야기 같고. 지난 겨울에 어머니 집에 갔더니 배춧국을 끓여주시면서 배추를 준 야채 할머니 이야기를 주저리 말씀하셨는데 이제야 생각이 나는 거야. 그걸 써봤어. 어머니 얘기 그대로 썼어. 우리 동네 입구에 야채 장수 아줌마들이 앉아서 야채를 팔았잖아. 그게 생각나더라. 민호 어머니는 지금 재개발이 된 개나리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민호의 모든 글들은 어머니에게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머니의 눈을 통해 들어온 세상 이야기가 따스함으로 포장이 되어 민호의 글 속에 녹아든다. 민호가 만든 광고의 주제는 휴머니즘이다.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민호의 광고 카피는 사람들의 가슴을 적신다. 어렵게 만들어진 콘티는 그리는 것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기자의 마음에 들기는 더욱 어렵다. 이번 만화는 민호가 쉽게 쓰고 남자 역시 쉽게 그렸으니 기자의 마음에 드는 것도 쉬울 거란 생각을 한다. 남자는 따뜻한 배려란 제목으로 작품을 파일로 첨부해 담당 기자에게 보낸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남자는 야채 할머니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남자는 작품을 보내고 나서 기자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 작품에 대해 완전히 잊는다. 그래야만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총무과에서 고료를 넣었습니까? 야채 할머니에 대한 상상은 기자로부터 온 전화로 인해 잠시 멈춘다. 기자에게 이전에 볼 수 없는 뜻밖의 최근이다. 기자가 먼저 연재 제의를 했지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한 작품당 20만 원씩 줄 테니 신문에 연재해달라는 것이다. 계약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자는 지면을 얻는 것이 중요하니 일단 연재하고 나서 차후에 기회를 보자고 밀었었다. 그런 상태로 몇 개월을 지속해왔으니 남자에게는 뜻밖이었다. 아직 통장 확인을 해보지 않았다고 말하자 기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다. 남자는 수화기를 들지 않은 손으로 부지런히 메일을 들어가 본다. 남자가 기자에게 보낸 편지는 읽음으로 바뀌어 있다. 기자는 작가와 함께 오늘이라도 신문사로 나와 계약을 하자며 전화를 끊는다. 가슴속에 뒤엉켜 있던 고통의 덩어리가 점차 풀린다. 무엇보다도 얼마간의 돈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남자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아내는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떠났지만 남자는 아직도 아내를 사랑한다. 남자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의 전화 내용을 말한다. 민호는 유리한 계약의 조건들을 들이대며 마구 떠들어댄다. 처음 신문 연재에 들어갔을 때도 민호는 신문 연재가 광고회사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해줄 거라며 흥분하며 떠들었다. 남자는 민호가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것이 마음에 든다. 그런 현실적인 감각들에서 민호의 글이 나오고 카피가 나온다. 남자는 민호와 신문사에서 만날 약속 시간을 정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민호가 말한다. 생각나니? 우리 동네 산모퉁이에 아줌마들이 쭉 앉아 야채를 팔았잖아. 우리 어머니 말씀이 그중 한 아줌마 얘기란다.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 누군지 알겠어. 왜 있지?
가끔 우리들을 불러 남은 과일을 주던 아줌마. 남자는 전화를 끊고 살던 동네의 전경을 눈앞에 그려본다. 멀리서 보면 마치 모자이크를 해놓은 것처럼 야채들이 심어져 있던 산등선, 옥수수대를 타고 하늘까지 오를 듯 치솟던 오이넝쿨, 그 사이사이 매달려 있던 오이들, 새끼손가락만한 오이를 달고 피어있던 노란 오이꽃, 그 곁을 잉잉거리며 날던 벌떼들, 청보석보다 더 예쁘게 자라는 아기 호박, 파도처럼 푸르게 일렁이던 배추밭, 매일 뜯어도 다시 자라는 상추밭, 조랑조랑 매달린 고추들, 남자가 심심할 때면 노트에 스케치하던 풍경이다. 그 풍경들은 산모퉁이에 앉아 야채 파는 아줌마들과 함께 떠오른다. 남자는 시계를 본다. 민호와의 약속 시간까지는 4시간이 남았다. 땅속으로부터 빠져나온 전동차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한강을 건넌다. 남자는 이 지점에서 언제나 눈을 감았다. 누군가가 보면 밀려 들어오는 비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건너편 아파트 빌딩이 숲을 이루고 있는 그 동네를 지나고 나서야 남자는 눈을 뜨곤 했다. 그러나 지금 남자는 눈을 감지 않는다. 아파트 빌딩 숲이 된 다리 건너를 빤히 바라본다. 처음 역 근처에서부터 시작된 아파트는 산꼭대기까지 야금야금 먹어치웠다. 유년 시절 남자가 뛰어놀던 산비탈에는 아파트가 솟아있다. 전동차가 서자 남자는 내린다. 젊은 여자가 돌쟁이를 등에 매달고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내린다. 손을 잡은 아이가 칭얼거리자 여자는 두 팔로 아이를 끌어안는다. 가슴에 끌어안은 아이가 등에 매달린 아이의 얼굴을 만지며 장난을 친다. 여자는 아이들을 보고 방긋 웃는다. 연약한 젊은 여자의 몸속 어디에 저런 힘이 숨어 있을까? 남자가 신기하다는 듯이 본다. 여자는 씩씩하게 걷는다. 남자의 시선을 느끼는지 여자는 더 빠른 걸음으로 앞서간다. 등에 매달린 아이가 남자와 시선이 마주치자 손을 흔든다. 전동차는 이내 떠난다. 누가 내리고 타든 상관이 없이 전동차는 유유히 달려 눈앞에서 사라진다. 제각각 탑승할 곳에서 탑승을 하고 제각각 목적지에서 내리는 전동차를 보면 달리는 세월 같다. 가끔 남자는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내리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꼈다. 누군가가 한강다리에서 떨어져 죽었다거나 아파트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신문기사를 보면 죽음의 유혹을 견디기 힘들었다. 생모가 남자를 남의 집 앞에 버렸듯이, 길러준 양부가 보상금을 눈앞에 두고 남자를 버렸듯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아내가 남자를 버렸듯이, 또 누군가가 남자를 버리기 전에 스스로 세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월은 남자가 내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갈 것이다. 저 전동차처럼. 산 전체가 노랗다. 개나리 산이다. 재개발이 되고 나서 개나리를 산 전체에 심어 꾸민 산이다. 어릴 때 저 산 꼭대기 바위 위에 올라가 놀았다. 중턱에 흙이 있는 공간은 달동네 사람들이 밭을 일구어 씨를 뿌렸다. 오후가 되면 사람들은 야채를 뜯어 길바닥에 앉아 팔았다. 남자의 어머니, 아니 보상금이 나오자 관계를 끄는 양어머니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양어머니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굳게 담은 입을 쑥 내밀어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듯한 모습이었다. 말을 시키면 말 대신 고갯짓을 하고 다시 물으면 화부터 내는 불만이 가득한 여자였다. 남들은 떨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건만 아버지가 재배한 야채는 팔리지 않아 반 이상이 썩어 문드러졌다. 그래도 아버지는 야채를 심었고 어머니는 그것을 내다가 팔았다. 아버지는, 아니 양부는 대대로 텃밭이 200평 정도 있는 달동네에서 밭을 일구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살았다. 가난한 살림이라 대부분의 것들은
밭에서 뜯어먹고 살아가는데 들어가는 것은 쌀과 연탄값 정도였다. 그러니 남자의 학비와 물감값도 아버지에게는 무시하지 못하는 큰돈이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생활을 한 번도 답답해하지 않았고, 그래서 바꿔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아버지는 그 생활을 남자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다. 누나는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았다. 그런 생활이 답답하다며 텃밭을 팔아 장사라도 해보자고 툭 하면 아버지를 졸랐다. 아버지와 언쟁할 때마다 누나는 가출을 했다. 누나보다 먼저 답답함을 호소한 것은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답답함 속에서 끌어내주지 않자 알코올 속으로 도피했다. 오후면 평상에 앉아 술을 마시고 길게 늘어진 붉은 햇살 속에서 자는 어머니와 달리 누나는 밥 먹듯이 가출을 해 답답함을 풀어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3년 만에 누나는 새 남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다. 한 아이는 정월에, 한 아이는 그해 12월에 낳아 동갑인 두 아들을 안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편과 달동네 집으로 들어왔다. 매형이라고 나타난 사람은 생긴 것과는 달리 언변이 좋고 친화력이 있어 사람들을 금방 사귀었다. 그러나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허풍과 허세와 거짓말들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가출한 누나는 꼭 아버지와 반대가 되는 변화무쌍한 남자와 함께 돌아왔다. 허풍이 심한 매형이 하는 일들은 뜻밖의 너무나 순조로웠다. 조그만 구멍가게를 시작했는데 타고난 허풍과 친화력으로 가게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붐볐다. 모은 돈에 빚을 얻어 슈퍼마켓을 크게 시작했다. 구멍가게에서는 푼돈이 들어왔지만 슈퍼마켓에서는 목돈이 매일매일 들어왔다. 몇 년 후 매형은 장사 잘 된다고 소문이 난 시장의 입구에 건물을 하나 샀다. 1층은 슈퍼마켓을 하고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세를 주고 4층은 살림집으로 썼다. 누나는 부잣집 사모님이 되어 시장바닥을 누볐다. 누나는 마음껏 치장을 하고 허세를 부렸다. 어머니는 날로 번창하는 딸내 사업에 덩달아 위세를 부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야채를 심었다. 어머니는 산모퉁이에 앉아서 야채를 팔지 않았다. 아예 누나네 집으로 들어가 그 집 살림을 맡아서 해주었다. 동네 사람들은 현금이 필요하면 누나네 집으로 왔다. 누나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 누나네 집은 돈이 넘쳐 흘렀다. 난 이곳 뜨는 것이 두려워. 우린 조상대대로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어.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이곳을 뜨지 말고 농사 지으라는 유언을 남기셨어.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예언이 있어.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곳에 살면 입에 풀칠은 하고 살지만 이곳을 떠나면 그날로부터 망한다고. 나처럼 너도 여기 머물면서 농사를 짓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 아버지는 어머니마저 누나네 집으로 거처를 옮긴 그 집에 남아 농사를 짓고 남자는 아버지 곁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미대를 나와 만화가가 되었다. 누나는 매형의 사업 성공으로 이미 변화된 신분 속에서 살았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토지 보상금이 나올 것을 계산해서 제약회사를 인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농사밖에 모르는 아버지는 매형의 사업 소원을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남자가 개구멍 바지라는 사실은 그러한 그들의 계획을 쉽게 해주었다. 매도자의 사탕 발림 같은 말을 듣고 매형은 덜컥 제약회사를 사들였다. 그러나 매도자의 말처럼 사업은 쉽지 않았다. 온갖 몸에 좋다는 것을 다 섞어서 만든 제품은 아무리 정력에 좋다고 광고를 해대도 블랙홀같이 한없이 돈을 잡아먹기만 할 뿐 팔리지 않았다. 초조해진 매형은 돈을 더 쏟아부었고 공장은 돈의 힘으로 어느 정도 굴러갔다.
아버지가 받은 보상금이 공장으로 들어가고 더 드릴 돈이 없었다. 들인 돈을 생각하여 빼지도 박지도 못하고 있을 때 누나는 남자를 찾아와 보증을 서줄 것을 요구했다. 남자는 거절했다. 어머니가 왔다. 남자는 또 거절했다. 다음에는 아버지가 왔다. 남자는 더욱더 완강히 거절했다. 이번에는 남자보다 아내가 더욱 필사적으로 반대했다. 장인이 보증을 잘못 썼다가 모은 것을 날리고 이민을 갔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 부모를 모셔야 된다고 해도 웃기만 했던 아내는 남자가 개구멍 바지라는 것을 알았을 때도 딱하다며 가슴을 펴서 안아주던 아내는 보상금을 다 내주고 24평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나올 때도 기운 내라며 등을 두드려주던 아내는 보증만은 안 된다며 남자에게 매달렸다.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 남이고 남에게 준 돈은 빌려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의부 식구들은 으름장을 놨다. 남자는 세간 날 때 받은 액수의 금액을 은행에 저당 잡혔다. 6달 만에 아파트 경매 통지가 날아왔다. 그날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장인 장모가 있는 미국으로 떠났다. 남자는 아파트를 가로지른다. 이 자리는 허름한 판자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곳이다. 동네 입구에는 구멍가게가 있었다. 문에는 뽑기 풍선이 빛이 바랜 채 몇 안 되는 풍선을 달고 매달려 있었고 가게 앞 평상 위에는 콩나물 시루가 언제나 검은 보자기에 덮여 있었다. 시루 옆에는 파나 시금치 따위의 야채들이 햇볕 속에 시들어갔다. 골목을 걸어 올라가면 남자가 살던 집과 텃밭이 있었다. 마당가에는 포도나무가 있고 그 밑에는 평상이 놓여 있었다. 눈만 뜨면 동네 할머니들이 나와서 한담을 나누고 양모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불그레한 얼굴로 누워 자던 자리다. 그곳으로부터 건너편 민호가 살던 집까지의 공간에는 노인정이 서 있다. 유리창 안에서는 머리 하얀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다. 야채 장수들이 앉아있던 자리는 상가로 변했다. 가운데는 베이커리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부동산 중개업소가 입주해 있다. 민호에게 콘티를 받았을 때만 해도 남자는 이곳에 올 생각은 하지 않았다. 야채 할머니가 만화 주인공이라는 것 때문에 이곳에 와 있을까 하고 반문해 본다. 아니다. 남자는 자신도 지금 왜 이곳으로 발길이 닿았는지 모른다. 지금은 남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었지만 야채를 심어 내다 파는 그들이 친부모인 줄 알고 살던 시절이 그리워서도 아니다. 아무튼 무언가에 끌리듯이 지금 남자는 이곳을 찾고 있다.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에어컨 환풍기가 바람이 불 때마다 서걱거리며 돈다. 성형수술을 해서 완벽하게 다듬어 놓은 얼굴처럼 아파트 뜰은 잘 다듬어져 있다. 봄이 오는가 싶으면 꽃 시샘 추위가 몰려와 다시 봄을 내쫓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사이 그래도 목련나무는 꽃망울을 키우고 있었다.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 누군지 알겠어. 왜 있지? 가끔 우리들을 불러 무언가 주던 아줌마. 민우의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민우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며 사라지지 않는다. 남자도 민호가 말하는 아줌마가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던 아줌마가 길바닥에 앉아 야채를 팔았다. 다른 아줌마들과 왕래하는 일도 없이 아줌마는 묵묵히 앉아 야채만을 팔았다. 동네 아이들과 산꼭대기로 잠자리를 잡으러 갈 때면 아줌마는 밭에서 김을 매다가 얘들아 하고 불렀다. 누가 먼저랄지 모르게 우르르 몰려가면 아줌마는 방금 딴 오이나 토마토나 고구마 따위를 한 소쿠리 담아주었다. 우리는 오이를 우적우적 씹었고 어떤 날은 날고구마를 씹으며 산으로 향했다. 어느 여름날이었다. 그날은 학교에서 환경정리를 하고 늦게 돌아와 친구들을 찾아 산등성이를 향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등을 쳤다. 뒤돌아보니 그 아줌마였다.
아까 다른 친구들은 다 산에 올라갔는데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다. 이제나 저제나 지나갈까 기다렸다며 아줌마는 품에서 감자떡을 꺼내 주었다. 떡을 깨물자 쫄깃한 감자피와 함께 달고 파슬파슬한 팥이 입으로 들어왔다. 한참 성장기인 소녀는 긴 여름날 오후의 시장길을 감자떡으로 채웠다. 감자떡은 먹으면 또 나왔고 먹으면 또 나왔다. 허겁지겁 먹어치우면서 본 아줌마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다. 남자는 아줌마에게 언제까지 그런 것들을 얻어먹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 상급학년이 되고 입시 전쟁을 치르다가 보니 점점 산에 갈 기회가 없어졌다. 결혼을 하고 재개발이 되어 그 동네를 떠났다. 기억 속에 유년의 추억까지도 송두리째 도려내버린 것처럼 예전에 뛰어놀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장미 넝쿨이 아파트 담장을 감싸고 있다. 장미 가시 사이에 잎눈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장미 담장은 공원으로 갈 수 있게 뚫려 있다. 담장 밖은 주민들이 조깅할 수 있도록 산책로가 있고 산책로의 양쪽으로는 개나리가 놀았다. 꽃 사이로 운동복 차림의 사람들이 손을 휘저으며 걸어 다녔다. 남자는 그들 틈에 서서 걷는다. 산을 향해 오르자 개나리 울타리는 없어지고 양쪽으로 야생화 공원이 꾸며져 있다. 미나리 잎 같은 풀들이 돋아나고 있는 밭에 금낭화란 푯말이 붙어 있다. 금낭화 꽃밭 밖으로는 개나리 밭이다. 산 전체가 노랗게 타고 있다. 금낭화 꽃밭과 개나리 꽃밭 사이 꽤 넓은 틈이 있다. 야생화 밭도 아니고 개나리 밭도 아닌 빈 공간이다. 공원 한가운데 생각지도 않는 빈 공간이 있다. 그곳에 누군가가 쭈그리고 앉아 있다. 남자는 성큼성큼 다가갔다. 노파가 땅에 무엇인가 묻고 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남자가 노파에게 묻는다. 감자를 심고 있어. 감자요? 감자는 어떻게 심어요? 남자는 감자 심는 것을 처음 보았다. 의부는 감자를 먹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도 않았다. 시감자란 말 못 들어봤수? 감자는 셋이나 넷으로 쪼개서 심어. 그럼 감자 싹이 시감자를 파먹고 사는 게지. 자식들 마냥. 자식들이 어미 가슴에 매달려 젖을 빨아먹는 것하고 똑같다니까. 남자는 전동차에서 함께 내린 여자의 모습과 뿌리에 매달린 감자의 모습을 연관시켜 상상한다. 아이가 여자의 가슴에 매달려 젖을 쭉쭉 빠는 모습이 떠오른다. 그 행위는 감자줄기가 시감자를 먹고 자라다가 뿌리를 내리고 감자알을 매다는 것과 똑같다는 노파의 설명이다. 남자는 감자 몸을 잘라 묻어 싹을 키우는 건 처음 알았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노파는 공원 한가운데에 감자를 심고 있다. 이곳에 감자를 심어도 됩니까? 안 되지. 큰일 나지. 공원인데. 그럼 어떻게? 구청에서 벌을 주면 벌을 받고 벌금을 내라면 벌금을 내고 씨 뿌린 것을 갈아 엎으면 또 뿌리고 그렇게 심는 거라우. 나중에는 그 사람들도 두 손 바짝 들었다는 거 아니오? 그리고 이곳을 뭐시기냐 자연학습장인가 뭔가를 만들었어. 봄이면 이곳에다 감자라는 표시를 해놓고 가을이면 배추라는 표시를 해놓는다오. 할머니께서요? 난 아니요. 내가 어떻게. 노파는 발 뒤꿈치로 흙을 꾹 누르며 말했다. 누른 곳은 흙이 발 뒤꿈치만큼 들어갔다. 노파는 거기다가 자른 감자를 놓고 그 위를 흙으로 덮는다. 그리고 그 옆으로가 발 뒤꿈치로 흙을 누르고 있다.
노파는 심심하던 차에 말 붙여주는 이가 생겨 잘 됐다는 듯이 감자를 심으면서도 주저리 말을 한다. 이 밭에서 농사를 짓던 간땡이가 부은 할망구가 있어. 그럼 그 할머니는 어디 가시고 할머니께서 감자를 심으세요? 죽었어. 노파는 말을 잇는다. 글쎄, 누가 찾아올 거라는 거야.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는데도 누가 올 거라고 눈도 감지 않는 거야. 부릅뜬 그 눈이 아직도 생각나. 헌데 죽어서도 여기를 안 떠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긴. 꿈을 꾸면 그 할망구가 여기서 감자를 심던 걸. 그래서 내가 대신 심고 있는 거유. 헌데 댁은 뉘슈? 취재 좀 하고 싶어서요. 기자 양반이유? 아니에요. 만화를 그려요. 이곳 어디에 야채 팔아 사남매를 훌륭히 키웠다는 분이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요. 왜 경찰의 도움으로 장사를 하다가 나중에 이곳에서 야채를 심어 팔던 분이라고. 맞아. 그 할망구야. 기잔지 만화간지 하는 양반이 찾긴 용케 제대로 찾아오긴 했는데 늦었어. 언제 돌아가셨나요? 달반 전에. 그분을 소재로 만화를 그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분이 안 계시니 대신 말씀해 주세요. 가령 자식들 키울 때 고생한 이야기라든지 서울에 와서 살던 시절의 이야기라든지. 자식들 키우는 얘기야. 없던 시절에 입속에 있는 것까지 뱉어 자식 먹이려고 하는 거 누구나 그랬던 거 아니겠수. 헌데 이런 얘기는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도 있다는 양 노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남자는 가만히 노파의 얼굴을 응시한다. 죽기 전에 할망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숨겨야 하는데 왠지 얘기하고 죽어야 될 것 같다고. 경찰이 장사 자리를 마련해 주어 그곳에서 장사를 해서 자식들 키운 거 아니요? 근데 세상에는 공짜는 없나 봐. 경찰이 가끔 찾아와 자고 갔다는군. 결국 경찰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게야. 떡두꺼비 같이 잘생긴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키우기도 힘들고 남들 이목도 있고 해서 남의 집 개구멍에 넣었다는 거야. 그리곤 그 아이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평생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수. 혼자 사남매를 잘 키웠다고 장한 어머니상까지 받은 가수댁에게 그런 비밀이 있을 줄이야. 이 동네가 재개발이 되어 다들 떠나도 할망구는 이 동네를 뜨지도 않고 기다렸다는 거야. 결국 다시 만나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언젠가는 찾아올 거라고. 남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진다. 남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땅바닥에 주저앉는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수. 수절 못했다고 그 할망구 나무랄 일도 아니여. 보소, 만물은 봄이라고 솟아나 꽃을 피우는데 35에 혼자 된 과수댁이 그 봄날을 어찌 견뎠겠어. 경찰이 자리 잡아준 곳에서 장사해 먹고 살며 가끔 님도 봤으니 그야말로 뽕도 따고 님도 보았던 거지. 누구 나무랄 일이 아니여. 노파는 감자를 심으며 주저리 말을 늘어놓았다. 남자는 노파의 주절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눈앞이 노랗다. 레몬빛 봄볕이 개나리꽃 위로 쏟아진다. 하늘과 땅의 현란한 교접이다. 강한 현기증이 인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